무늬 없는 사랑의 무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했던가. 누구도 묻지 않았다. 나는 얌전했는가? 그 부뚜막은 불이 꺼진 자리였는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나는 늘 미리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웃겼단다. 사랑은 시작되지 않았다. 다만 몸을 포갠 시간이 있었고 무언가가 튀어났다. 그건 생명이었다. 말하지 못한 문장처럼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세상은 그 문장을 사고라 불렀다. 입덧이 밀려왔다. 속은 자주 비워졌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그와 함께 있었지만 혼자였다. 내가 나로 있는 시간은 점점 사라졌다. 그는 나를 원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눈치를 보며 몸을 내주며 점점 나를 잃었다. 욕망은 권력이었고 사랑은 강요였다. 문이 울렸다. 발로 찬 문틀, 손바닥으로 두드린 경계. 3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언니의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소환했을 뿐이다. 나는 투명했고 그 방의 공기였다. 숨쉬는 모두는 나를 가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안도했다. 누군가 나 대신 결정해주는 일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스스로의 아빠됨에 감탄했을 뿐이다. 그에게 나는 이야기의 무대장치였다. 나는 이 작은 방에서 생각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삶을 구경거리에 올렸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몸을 그렇게 쉽게 가늠하게 되었을까? 모성애는 명사가 아니다. 누구의 말처럼 있는 감정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나서야 움켜진 짐처럼 굵직한 무엇이다.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다. 돈이 무서운 줄 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는 떠날 것이다. 나는 남을 것이다. 기억보다 오래, 고통보다 더 깊게. 이 이야기는 연애담이 아니다. 한 여자가 자신으로 살아남기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껍질을 벗기는 이야기다. 피부 아래 숨겨진 마음의 분위들, 그 위에 새겨진 상처와 바람의 자국들. 나는 그 결을 따라 적어 내려간다. 잊히지 않기 위해, 나로 끝나기 위해. 일화 버림받은 자식. 소희는 혼자서 아이를 재우고 가끔 거울을 본다. 어린아이가 아직도 아프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시리다. 아무리 손이 부족해도, 마음이 부족해도 아이만큼은 내 방식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현실을 견디며 부서져 가는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날도 소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몸이 아프고 아이는 또다시 심하게 기침하며 울어댔다. 옷을 갈아입혀주고 약을 먹여도 여전히 아이의 얼굴은 참득하다. 이대로 무너질 것만 같았다. 문이 쾅쾅쾅. 밖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차며 소리친다. 소희는 순간 멈칫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한 기세였다. 소희야, 문 좀 열어. 그 목소리는 소희의 엄마였다. 소희는 시선을 잠시 거두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왜 또? 그런 질문이 입안에서 맴돈다. 소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소희의 엄마와 이모, 외숙모가 입을 굳게 다물고 들어섰다. 소희는 아무런 인사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아이 좀 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소희의 엄마는 그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도 잠시 자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소희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너는 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왜 이런 말 해야 하는지 알겠지? 소희의 엄마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말한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소희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말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소희, 내가 그 아이 낳고 나서 뭐 했는지 알아? 내놓은 자식, 버림받은 자식이라며 그 소리 들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 말들은 차갑게 소리 없이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야 했다. 엄마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전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소희는 느꼈다. 자기 자신이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나를 이렇게 물건처럼 다루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날 때쯤 소희는 생각했다. 그래도 그들의 아들은 내 자식은 욕하지 않잖아. 자기 자식조차 아픈 것을 외면한 그 남자. 그 아이는 여전히 소희에게 소중하지만 그 아이를 욕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이 미워도
그들의 아들은 소희가 부러워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그 순간 소희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자기 존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이제 그만 말해. 너도 알고 있잖아. 소희의 엄마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소희에게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전하며 떠나버리듯 소희에게 등을 돌린다. 소희는 고독하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떠난 후 집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덧 그녀는 고독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제 뭐? 다시 아이와 둘이서 버텨야겠지? 소희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불안하고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이의 고통을 볼 때마다 소희는 점점 더 나가고 싶어진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한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희는 끝내 한 번쯤 자신을 살펴본 사람이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사랑을 가장한 더 깊은 절망이었다. 소희는 그 남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누구보다 의심이 많았다. 그런 메시지가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그저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을 가장한 어떤 존재였다.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길 만큼 그녀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 메시지가 정말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시기는 한국에서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자살한 시기였다. 매일 그들의 비보가 뉴스를 장식했다. 소희는 그들의 삶과 죽음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연예인들이 겪은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외면하고 지나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세운 화려한 이미지를 가질지라도 결국 깊은 고독과 공허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것이 소희에게는 어쩐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자살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당시 소희는 그림과 글을 그리며 창작 활동에 몰두했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 같았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감정이었다. 그림을 그리면 그 감정을 색으로 바꿀 수 있었고 글을 쓰면 그 감정의 깊이를 언어로 풀어낼 수 있었다. 세상과의 단절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조금씩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의 사진과 함께 쓴 글은 고백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너무 믿기지 않아 그대로 스크롤을 내리려 했지만 한순간 멈칫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자신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동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가 공개한 모습 뒤에는 그녀의 존재와는 다른 절망에 빠진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 모습은 소희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왔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빠져든 기분을 느꼈다. 소희는 곧 그 남자에게 끌려 들어갔다. 그가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소희는 그의 절박함과 아픔에 동조했다. 그가 보여준 모습, 그의 외로움이 어느새 자신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아이를 잊고 그 남자에게서 말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점점 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아라 고 말했지만 소희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 찾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창작 활동도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대신 소희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져 갔다. 그 남자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쓸모없는 것으로 느꼈다. 그가 보여준 극단적인 모습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소희는 깨달았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가 보내는 메시지와 영상은 계속해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힘들었다. 그가 보여준 고통은 이제 그녀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결국 소희는 어느 순간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다시 삶을 잡을 수 있을지, 자신이 그림과 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조차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조금 더 자신을 돌보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렇게 그림과 글은 다시 그녀의 힘이 되어 세상과 이어지는 작은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 이화 가족의 기대 속에서 그는 점점 물건이 되어갔다. 그가 첫 번째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의 가족은 마치 그를 자신들의 자랑처럼 대했다. 이제 그가 얻은 유명세는 그들의 것으로 변질되었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바뀌었다. 처음엔 격려와 응원의 말들이 가득했다. 그의 성공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의 행복은 그들이 상상하는 완벽한 삶의 모델이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그의 내면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무대에서 빛나고 카메라 앞에서 웃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꿈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저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성공이 곧 그의 가치, 그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부모는 그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부진한 순간을 보일 때마다 그를 질책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럴 때가 아니지 않냐?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가족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공간을 찾지 못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굴레처럼 느껴졌다. 너는 내가 이만큼 키운 자식이잖아. 그럴 수 없지.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은 점차 그의 존재를 구속하는 사슬이 되어갔다. 그가 무대 뒤에서 느끼는 고독과 불안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가 울고 싶은 순간에도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의 감정은 무시되어야 했다. 넌 그게 좋잖아. 다 잘 되고 있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 숨은 것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무너진다고 느끼면 그녀는 바로 그런 말을 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이해가 아니라 그저 성과와 결과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물건처럼 가족의 자랑거리이자 사회적인 성공의 상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그 어느 것에도 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무대 위에서 느낀 그 순간의 절망감을 꼭 참으며 웃어야 했다. 그는 스스로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순간 그가 느끼는 고통은 그의 외로움만큼 커졌다. 가족이 그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누구에게도 지켜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가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무리 웃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는 결국 점점 더 거리를 두었다. 더 이상 가족의 기대를 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과의 갈등은 그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아닌 그저 자유였다는 것이었다. 자유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자신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가족은 그에게 그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물건처럼 취급했으니까. 물건은 언제나 사용될 뿐 버려질 때까지 존재하는 법이다. 그는 항상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완벽하고 모든 이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순간에 그의 내면은 그와 전혀 달랐다. 소희는 그가 보내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긴 무거운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마루 인형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다. 표정은 감추고 말은 뱉어놓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했다. 그의 감정은 기복이 심했다.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화면 속에 그가 아닌 진짜 그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소희는 그에게 달래줘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소희가 묻자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 속에서 자신을 다시 꾸미고 다시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웃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연기일 뿐이었다. 소희는 어느 순간 그가 보내는 감정이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소희의 일상이 그에게 꼭 맞는 옷처럼 필요했을 뿐이다. 짧은 동영상, 일상적인 사진, 그가 원하는 포즈, 그는 이 모든 것을 소희에게 요구하며 결국 소희는 그의 감정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연예인으로서 보여야 했던 그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던 내면의 갈등은 그를 점점 더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그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버리는 순간 그가 진정으로 자신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다. 소희는 그와 대화할 때마다 점점 그가 왜 그렇게 불안정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순간은 대중을 위한 것이었고 그 대중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 맞추기 위해 그는 자신을 숨겨야만 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감정이 결국 그를 폭발하게 했다. 소희는 점점 그가 가하는 감정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졌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심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두려운 사람, 결국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이었다. 소희는 그를 바라보며 알았다. 그가 그렇게 감추고 숨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의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결국 더 이상 대중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결국 파멸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스스로 그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희는 그가 그토록 벽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면서 그가 겪었던 고통이 그녀에게까지 전염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보여주는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소희는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를 잃어버리면서 소희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순간 같았다. 소희는 그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혼자서 다시 생각했다. 그동안 그와의 소통은 점점 더 짐이 되어갔고 소희는 그 짐을 놓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소희에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소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린 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죄책감의 표현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무겁고 그 말이 그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소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가 보내던 사랑의 메시지들이 이제는 자꾸만 부담이 되었고 그의 감정의 기복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야만 했던 소희는 결국 그가 바라는 모습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속해서 화면 속에 갇혀 있었고 소희는 그 속에서 그가 보여주던 가면을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 소희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이 진짜였어? 아니면 네가 원하는 내가 있었던 거야? 그의 답은 간단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너였던 것 같아.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다. 그가 원하는 나는 소희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그림 속에 그린 그 인물이었을 뿐 소희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그 진실은 결국 소희가 스스로 알아낸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럼 이제 나도 떠날게.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그의 답은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는 이제 소희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메시지는 소희에게 아무런 위로도 해답도 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다. 소희는 이제 그를 놓을 수 있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 그가 보여주었던 가짜의 사랑과 위로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녀는 이제 자존감을 되찾고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떠난 자리는 비어있었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소희 자신만이었다. 헤어짐은 아프지만 그 안에서 소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희는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쳐왔는지 깨달았다.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녀는 그 무엇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상처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이 소용없다는 걸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조금씩 알게 되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그저 마음속에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존재여야 했다. 그것은 아이를 통해 배우게 된 진리였다. 아이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그리고 자신을 꼭 끌어안아 줄 때마다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었다. 그 작은 존재를 품에 안고 있으면 감정이 아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자존감을 얻기 위한 어리석음도 버렸다. 이제 중요한 건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었다.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소희는 사랑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손끝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 눈을 바라보며 느끼는 더 이상 무모하거나 순진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사랑이었다.